267강입니다. 699페이지 제1절 청구의 병합, 소위 객관적 병합인데 목차를 한번 보죠. 1의 700페이지에 2 병합 요건, 701페이지 3 병합의 모습, 그 다음에 706페이지에 4 병합 청구의 절차와 심판. 이름이 멋있어가지고 이름이 멋있어서 청구에 병합하니까 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솔직히 시험에 이거 별로 낼만한 쟁점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이시훈 교수님은 워낙 상세하게 논하기 때문에 뭐 많은 자료를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특이해 보이는 게 뭐 예비적 병합, 예비적이라는 개념 정도가 조금 특이하고, 그 외에 뭐 절차와 심판도 자세히 나중에 보면 뭐 별 얘기 없어요. 별 얘기가. 그래서 뭐 시험의 중요도 면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 그냥 개념 정도 몇 개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교재를 보다 보니까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재를 이해하려고 제가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렇게 중점을 두고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이고, 그냥 청구병합, 소속물 두 개 합친 게 청구병합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예비적 병합이 뭔가 그런 개념 정도 알고 가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마음으로 쳐다봅시다. 자, 253조 이 조문에 있고, 소위 객관적 병합, 제목 자체가 소위 객관적 병합입니다.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에 합쳐지는 게 소위 객관적 병합이고 청구의 병합입니다. 소속물의 병합이죠. 자, 이건데 1의를 봅니다. 의 253조, 다른 이름으로 소위 고유의 객관적 병합. 처음부터 이제 객관적 병합이 됐다 이거죠. 중간에 병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시적 소속물의 복수, 뭐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이는 네 번째 줄에 보면 소위 고유의 주관적 병합인 공동소송에 대응된다. 주관적 병합과 객관적 병합을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청구의 병합을 인정한 이유가 뭐냐? 소송 경제, 한꺼번에 처리하면 경제적이다라는 거고, 또 관련 있는 사건끼리 한꺼번에 판단하다 보면 판결이 모순되는 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면 모순되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 판결의 모순 저촉이 아무래도 줄여질 것이 아니냐, 피해질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괄호 2번에는 소속물과 공격 방어 방법의 구별 문제입니다. 그거 많이 앞에서 했죠. 넘어갑니다. 700페이지에 와서 공격 방어의 복수는 뭐냐? 이거는 소속물의 복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소속물과 공격 방어 방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1번에 봅니다. 소유권 확인에서, 소유권 확인에서에서 소속물은 소유권의 존재 여부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공격 방어 방법이 된다. 이게 이행에서 같으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속물이 될 거지만은, 확인에서기 때문에 소속물이 소유권 전부, 소유권의 존재 여부 자체가 소속물이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은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같은 실체법상 권리를 청구하면서 법조경합, 법조경합은 이제 특별법 관계 아닙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법조가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속물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청구권 경합이었으면 소속물이 여러 개가 되죠. 같은 손해배상 청구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묻는 경우와 불법행위로 묻는 경우가 다를 거기 때문에 청구권 경합의 경우에는 소속물이 여러 개지만, 법조 경합이 되면 소속물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이 없다.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속물이 되는데, 법률상 원인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유들은 공격 방해 방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상 청구를 하면서 대리권 수여냐, 표현대리냐, 무권대리 추인이냐, 이런 것은 계약상 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상 청구 소송물을 두고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이런 주장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됐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건물 명도 청구권,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명도 청구에서 종료 사유가 해지냐 기간 만료냐 차임 연체냐 이런 것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락에서는 예비적 주장과 예비적 청구를 구분하라고 합니다. 예비적 주장은 공격 방법 이거 꺼냈다가 이거 안 되면 이런 또 주장 여러 개를 아무거나 주장은 여러 개 해도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어맞아 보면 성공하는 거죠. 주장 이것저것 다 꺼내가 그 중에 소 뒷발에 쥐잡듯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던 식으로 하나만 걸리면은 그래서 주장 이것저것 꺼내놓고 하나만 걸리면 된다. 그거 판단하는 순서도 필요 없다 이거죠. 그 중에 아무거나 주장이 여러 개 나오면 공격 방법이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하나만 인정돼도 원고 청구를 인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주장의 문제고 예비적 주장이죠. 예비적 청구는 얘기가 다르죠. 예비적 청구는 나중에 병합의 모습에서 나옵니다만은 주의적 청구가 배척될 때에만 판단하면 됩니다. 예비적 청구는 예비적 소송물이죠. 그러니까 예비적 소송물인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주장을 구별해라. 구별하면 되죠.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고 소송물과 청구가 다른데 소송물과 공격 방어 방법이 다른데 예비적 공격 방어 방법과 예비적 소송물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나 예비적 청구는 주의적 청구가 배척될 때만 판단이 되고 주의적 청구가 인정이 되면 예비적 청구는 아예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지만 예비적 주장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때 다른 주장을 다 배척해야 된다 이거죠. 변론의 분리 일부 판결. 이게 뭡니까? 예비적 공격 방어 방법을 변론을 분리하면 안 된다. 소송물은 변론의 분리가 되겠죠. 근데 공격 방어 방법에는 변론의 분리 일부 판결 같은 게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부 판결은 소송물의 일부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게 일부 판결이죠.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일부 판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병합 요건을 봅니다. 병합 요건에 보면 1, 2, 3이 나오는데 첫째는 소송 절차의 공통. 이거는 253조의 조문에 나오는 이 요건이죠. 같은 종류 동종의 소송 절차의 공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여기 나오고 701페이지 두 번째 보면 관할의 공통은 25조 관련 재판적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고 요건에는 해당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지 요건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관할이 공통돼야 되는 게 요건인데 25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3조의 특징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되지 여기에 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 이것만 요건으로 있고 여러 개의 청구는 그냥 제기하면 된다지 무슨 반소의 경우에처럼 무슨 관련성이 있어야 되느니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병합에서는 관련성은 별로 안 따진다는 얘기죠. 253조에 관련성 어쩌고 하는 조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관련성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다만 선택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선택적이라는 말과 예비적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적 예비적이라는 것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선택적이라는 개념, 예비적이라는 개념 그 개념에서 우러나온 거지 253조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죠. 자 이제 관할의 공통 이것과 관련성 이 문제는 2번 3번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 이게 뭐가 같은 종류냐 이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내용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무슨 종류는 다른 거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민사 본안 사건과 가압류 가처분 사건은 절차가 다르다고 봅니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사 본안 사건, 민사 본안 절차와 보전 절차죠.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하기 전에 또는 본안 진행 중에라도 본안 사건을 대비해서 그 이제 자기 권리를 본안 청구에 들어간 그 권리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전 절차 그래가지고 보전 절차는 민사 본안 절차와는 절차의 종류가 다르다고 판례가 구별을 합니다. 이건 종류가 다르다. 절차 종류가. 그 다음에 민사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 이것도 절차가 다르다.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은 절차가 다르다. 원칙적으로 병합이 허용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해주는 게 있죠. 그 가로 안에 보면 단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의 병합. 이혼소송은 가사소송이고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비송인데 이것이 병합으로 가능하다. 가사소송과 비송의 병합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사소송과 가사비송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이혼하는 차에 재산분할도 해라. 그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래서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의 예외적인 병합을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각주 사본에 그렇다고 해서 가사소송 가사비송은 다 병합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참 죄송합니다.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예를 들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하나는 가사소송이고 가사비송이더라도 병합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사소송과 가사비송의 병합은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각주 4번이네요. 예를 들면 부부간의 명의신탁 해지 이게 지금 부부간이라서 그렇지 이게 일반 민사사건이죠. 가사사건이 아닙니다. 부부가 들어갔다 해서 다 가사사건이 아니고 이혼 같은 거 신분관계에 관한 다툼이 가사소송이죠. 근데 이제 명의신탁 해지를 부부간에 했다. 그 부부간이든 아니든 이거는 신분이 끼어든 사건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라는 일반 민사사건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 당사자가 우연히 부부였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공유재산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부부 두 사람의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사소송이냐 아니라는 거죠. 공유물 분할 소송의 원고 피고가 우연히 부부였을 뿐입니다. 이런 것은 통상의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 공유물 분할 청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이런 건 다 일반 민사사건이죠. 거기서 그게 부부가 됐다고 그게 가사사건으로 돌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가사소송법에는 가사사건 관할 가사소송, 가사비송 대상이 가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가사소송이지 부부간에 뭘 한다 그게 가사소송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일반 민사사건에다가 가사소송, 가사비송 병합 가능하다 했더만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 부부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재산분할도 다 하겠다 통합, 병합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명의신탁 해지는 떼어내라. 그건 일반 민사사건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사건과 가사소송 사건 행정소송 사건에 민사사건을 병합하거나 가사소송 사건에 민사사건을 병합하면 안 된다. 그 설명을 하고 있네요. 행정소송과 가사소송을 병합한다는 게 아니고 행정사건에 민사사건을 병합하는 것도 안 되고 부적법이고 가사소송 사건에 일반 민사사건, 통상의 민사사건을 병합하는 것도 부적법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 사건은 변론주의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직권주의가 강화된 거죠. 가소 제12조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의인 변론주의 절차와 이 동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 절차가 공통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민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냐 직권주의냐 차이가 있고 가사소송 역시 민사사건과 비교하면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직권주의가 강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직권탐지주의인가? 잊어먹었네. 가사소송 12조 한번 봅시다. 아유, 벌써 가사소송법 12조를 가물가물하면 가사소송법 직권탐지주의인가요?
가사 사건은 그랬던가? 제 앞에서 공부했는데 가물가물하네. 몇 조인가요? 가소송법 제 12조. 가사소송 절차는 일단 변론주의에는 따르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직권조사 17조. 직권으로 사실 직권 탐지주의네요. 그죠? 가정법원이 가류, 나류, 가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필요한 증거조사 이러니까 직권 탐지주의로 보입니다. 근데 전면적으로는 아니고 가류, 나류, 가사소송 사건에서 직권 탐지주의고 가사소송 통칙에서는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 관련된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 간주, 청구 인락 등등등을 배제하기 때문에 변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가사소송은 변론주의 절차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네요. 직권 탐지주의에 기울어 있거나 최소한 직권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소송과 민사소송 사건은 동종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절차의 공통 요건에서 흠결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상 청구와 병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허용되죠. 형사 절차에서도 민사소송과 전혀 다른 형사 절차에서도 그건 뭡니까? 배상 명령인가요? 그거는 병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되죠. 예외적 병합은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 뭐죠? 행소 10조 민사상의 관련 청구 손해배상 부당이득을 함께 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 10조인데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 가능하다. 제1항 취소소송과 행정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죠. 이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송 관련 청구 소송이라 한다. 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 병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소송과. 예를 들면 제1호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행정처분으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등 이러한 사건은 민사사건인데 이것을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인정해서 병합하는 거니까 병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겠죠. 자, 그 다음에도 정정보도 청구에다가 강제집행 절차인 간접강제 신청의 병합제기가 인정되는 것, 언론중재법 이거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자, 판례에서 인정한 거, 부작위 채무 이행의 소송 절차에다가 간접 강제 신청을 병합. 이거는 이제 부작위 채무 이행은 본안 소송인데 간접 강제 신청은 저기 아닙니까? 민사집행법의 집행 절차 아닙니까? 하나는 민사 본안 절차고 하나는 집행 절차인데 그것도 병합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외적으로 또 인정이 되나 봅니다. 이거 판례 찾아보지 맙시다. 이게 별로 시험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701페이지 이 재심의 소가 열렸는데 통상의 민사 청구를 병합할 수 있냐? 재심 절차와 일반 민사 절차 같은 절차냐? 판례는 안 된다 이럽니다. 재심 절차하고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상구제 수단으로 만들어준 그 절차하고 통상의 민사 절차가 어떻게 동종이냐? 아니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병합 불가하다. 이렇게 판례가 부정하는데 학설이 많이 다툽니다. 이렇게 이거 하자. 하자. 참.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도움이 될 거다. 학설들이 많이 하자고 하는데 판례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도 관심을 갖지 맙시다. 판례가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판례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관심을 가져?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논의가 있다. 그 다음에 재권 판결에 대한 불보고이소. 이것도 490조. 이거 재권 판결이 상법에서 많이 다루던데 이게 규정을 이 민사소송에 갖다 놔가지고 말이요. 민사소송에서 설명도 안 해요. 상법에서 설명하잖아 이거. 그래도 봐야지. 보라고 하니까 봅시다.
490. 예, 채권 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 제490조 제1항 채권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채권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예, 이런 8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불복 가능합니다. 채권 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입니다.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네요. 공시최고 뭐 하고 채권 판결하고 이런 거죠. 예. 공시최고를 했다가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그 뒤에 뭐 채권 판결해가지고 증서를 무효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채권 판결에 대해서 불복의 요 8가지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이 채권 판결에 대한 불복에서 이런 데다가 또 중재 판정 취소에서 이거 비슷한 소 같습니다. 이런 데다가 우리 일반 민사소송을 같은 종류의 소송이냐. 예, 참, 이것도 학설의 논의가 많은데 판례 입장을 한번 봅시다. 판례는 그 네 번째 줄에 2012-36661에서 채권 판결 불복에서 이거는 형성과 같은 형성에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의 병합을 부정하였다. 이거 왜 부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판결이 확정돼야 이 그러한 법률관계가 증서가 무효화되는데 그걸 이미 전제로 삼아가지고 그거 됐다고 보고 이행소송 이거는 좀 너무 앞질러 가서 판결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채권 판결의 형성의 소가 이게 확정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게 확정됐다고 전제하는 이행소송을 갖다가 수평원 청구를 바로 청구해 버리니까 이거 너무 불안한데 예, 그러다가 판결했다가 뒤집어져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못한 것 같은데요. 참 어렵네요. 자, 이거 한번 읽고 그냥 갑시다. 자, 판례가 병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채권 판결 불복에서와 같은 형성에서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돼야 비로소 이제 그때 권리 변동의 효력 증서가 무효화되든가 뭐가 할 거 아닙니까? 자,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해서 벌써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아직 불확실한 걸 들고 거기다가 병합을 해가지고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그거 좀 발빠른 것 같아요. 또한 채권 판결에 대한 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수표금 청구는 이게 장래 이행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기 힘들다. 이게 장래 이행의 청구네요. 장래 이행의 소를 병합을 할까 봤는데 장래 이행의 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채권 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 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채권 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해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준다. 예, 피고도 그냥 이거 무효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수표금 이거 큰일 났다. 저거 혹시 또 수표금 청구 이거 방어하려면 예비적 상기 항변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고 또 그거 이거 무효라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갖다가 엄청나게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해야 되는 부담을 피고한테 안겨준다 이거죠. 저 불확실한 상태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관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장래 이행의 소를 병합 제기하는 것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각하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 교재에 요약한 바는 맞습니다. 채권 판결 불복에서와 같은 형성에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전제로 해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이게 더구나 또 장래이행 소송입니다. 이것을 병합을 부정하였다. 이 정도만 합시다.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려니까 해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이유까지는 없다고 보여서 잘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갑시다. 이 정도만 감만 잡고. 자, 병합 요건에서 소송 절차의 공통 대략 살펴봤고, 관할의 공통은 문제가 안 되고 관련 재판적이고, 청구의 병합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원고 피고만 같으면 소송 절차만 되면 관할의 공통은 당연히 관련 재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래서 여러 개 청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게 청구 병합의 요건이고, 이를 소위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이라 부른다. 선택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필요하다. 요거는 3. 병합의 모습이 단순 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이 나오네요. 이거 공부하면서 해명이 될 것 같네요. 자, 좀 어렵네요.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가 이게 좀 쉽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말할 게 많아지면 이거 좀 손해보는 느낌이 약간 들면서, 자,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3. 병합의 모습으로 넘어갑시다.